밤 11시 13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비는 이미 멈췄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거운 구름을 품고 있었다. 아스팔트 위에는 빗물이 고여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며 일렁였고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물웅덩이는 작은 파도를 만들어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하나가 느리게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떨어지고 있었다. 윤태섭, 62세. 태양그룹 회장. 한국 재계 서열 15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의 수장인 그는 오늘도 늦은 회의를 마치고 비서실장과 함께 차에 올랐다. 검은색 제네시스 G90이 조용히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뒷좌석에 앉은 태섭은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며 오늘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미국 법인과의 계약건, 신규 사업 투자 검토, 내년도 예산안 승인. 그의 머릿속은 언제나처럼 숫자와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장님, 내일 오전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서실장 김 과장의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렸다. 태섭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오전 9시 임원회의, 10시 30분 투자자, 미팅, 오후 이시기자 간담회. 빽빽한 일정이 내일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이사 정우진. 해외법인 담당 이사였다. 잠시 세워주게. 태섭은 전화를 받기 위해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차는 마침 편의점 앞 공터에 멈춰섰다. 태섭은 차에서 내려 조금 더 조용한 곳으로 걸어갔다. 밤 공기는 차갑고 습했다. 비가 간 멈춘 뒤에 특유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네, 정 이사. 무슨 일인가? 태섭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회장님, 미국 법인 쪽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전화 통화는 생각보다 길어졌다. 계약서 조항, 지분율 조정, 투자 일정 등 복잡한 내용들이 오갔다. 태섭은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차분하게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알겠네. 내일 아침 일찍 법무팀과 미팅 잡고 수정안 준비해서 보고하게. 통화를 마친 태섭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멈췄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금연을 권했던 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다. 그때였다. 엄마 배고파 어디선가 들려오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 태섭은 순간 몸을 멈췄다. 그 목소리는 분명 아이의 목소리였다. 이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이런 번화가 편의점 앞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라니. 그는 천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편의점 입구 옆 손님들이 잠깐 쉬어가라고 놓아둔 낡은 플라스틱 의자가 하나 있었다. 그 의자 옆 바닥에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가 무릎을 끌어안고 흐느끼고 있었다. 분홍색 후드티에 청바지, 작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아이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배고파 엄마.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빗물에 젖어 축축하게 늘어져 있었다. 그 옆에는 한 여자가 쪼그려 앉아 아이를 달래고 있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짧게 자른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얇은 점퍼는 물기를 머금어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그녀의 손은 아이의 등을 쓰다듬고 있었지만 그 손길마저 지쳐 보였다. 지우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오늘도 2군데 알바 뛰었으니까 월요일에 급여 들어오면 조금만 더 참자. 응?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이를 안심시키려는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 자체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자는 가방을 뒤적이며 무언가를 찾았다. 사탕 하나, 껌 한 통, 뭐든 좋으니 아이의 배고픔을 달랠 만한 것을. 하지만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갑을 열어봤다. 1,000원짜리 동전 3개. 그게 전부였다.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 애썼다. 아이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우야, 우리 집 가면 엄마가 밥 해줄게. 응? 라면 있어. 엄마가 맛있게 끓여줄게.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흐느끼며 말했다. 배고파요. 알아, 엄마도 알아. 조금만 참아줘. 여자는 아이를 꼭 안았다. 그녀의 품도 차갑고 아이의 몸도 차갑고 둘 다 떨리고 있었다. 태섭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어려운 모녀구나 정도로 생각했다.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 이런 모습이 드문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뭔가 마음이 쓰였다. 이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저렇게 어린아이가 밖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게다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묘하게 귀에 남았다. 그는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태섭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다. 구두 소리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작게 울렸다. 발소리를 들은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여자의 얼굴이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났다. 태섭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의 눈이 크게 떠졌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호흡이 불규칙해졌다.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지은? 그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여자도 몸을 굳혔다. 그녀의 눈도 커졌다.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버님? 지은. 윤지은. 아니, 정확히는 전 며느리 윤지은. 태섭의 아들 윤민호와 결혼했다가 2년 전 이혼한 그 지은이었다. 태섭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다. 2년 전 마지막으로 봤을 때의 지은과 지금의 지은은 너무나 달랐다. 당시 지은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자리였지만 그래도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완전히 달랐다. 젖은 머리카락, 색이 바랜 점퍼, 해진 청바지, 달아빠진 운동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에서 보이는 깊은 피로감. 눈 밑에 다크서클, 여윈볼, 거칠어진 피부. 지은도 얼어붙은 채 태섭을 쳐다봤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무겁고도 날카로웠다. 그때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 작고 떨리는 목소리. 태섭의 시선이 아이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이의 얼굴. 그 얼굴은 태섭이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이었다. 윤지호. 그의 손녀. 태섭은 숨을 멈췄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지우는 태섭을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작은 몸은 추위에 떨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그 한마디가 태섭의 가슴을 꿰뚫었다. 태섭은 무릎을 꿇고 지우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의 머리카락은 차갑고 축축했다. 지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62년을 살아온 남자, 수천억 원대 기업을 경영하는 회장,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냉정함을 잃지 않았던 남자의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할아버지의 목소리였다. 할아버지가 왔다. 이제 괜찮아.
지우는 태섭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아이는 말없이 태섭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작고 차가운 몸이 태섭의 가슴에 안겼다. 태섭은 재킷을 벗어 지우를 감쌌다. 아이의 몸이 얼마나 차가운지 손끝으로 느껴졌다. 그는 지우를 꼭 안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지은을 바라봤다. 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함,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겹게 나왔다. 태섭은 지은을 가만히 바라봤다. 이것이 2년 동안 지은이 살아온 삶의 흔적이었다. 태섭은 입을 열었다. 이 시간에 여긴 왜 있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른 감정이 깔려 있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저 마지막 알바가 늦게 끝나서요. 지우를 어린이집 연장반에 맡겼는데 데리러 가는 길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잠깐 비 피하고 있었어요. 알바? 태섭의 목소리에 의외라는 감정이 묻어났다. 내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해요. 오늘은 식당 일이 좀 늦게 끝나서 지은의 말은 점점 작아졌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했다. 우산이 없었거든요. 지우 우산은 어린이집에 두고 왔고 그래서 비 좀 피하려고 편의점 앞에 잠깐 있었던 거예요. 태섭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의 턱선이 점점 굳어졌다. 원래 바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지우가 너무 배고프다고 해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섭은 조용히 물었다. 밥은 먹었냐? 네. 지우가 밥은 먹었냐고.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지 못했다. 태섭은 지우에게 물었다. 지우야, 오늘 밥 먹었어? 지우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아침에 빵 조금 먹었어요. 점심은 어린이집에서 먹었어요. 저녁은?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태섭의 옷깃을 꼭 쥐고 있을 뿐이었다. 태섭의 턱선이 굳어졌다. 그는 지은을 똑바로 쳐다봤다. 따뜻한 거 먹여야겠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이대로 보낼 수 없다. 태섭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것은 요청이 아니라 결정이었다. 태섭은 지우를 안은 채 편의점으로 걸어갔다. 지은은 당황한 얼굴로 그 뒤를 따랐다. 아버님, 정말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선 됐다. 태섭의 말 한마디에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편의점 문이 열리며 경쾌한 벨소리가 울렸다. 편의점 안은 따뜻했다.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라면 끓이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태섭은 지우를 의자에 앉히고 지은에게 말했다. 먹고 싶은 거 고르게 해라. 아버님 빨리. 지은은 어쩔 수 없이 지우의 손을 잡고 진열대 앞으로 갔다. 지우는 라면 코너 앞에서 멈춰섰다. 아이의 눈은 라면 봉지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엄마, 이거 지우가 가리킨 것은 불닭볶음면이었다. 아이가 평소 좋아하던 라면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지우야, 그건 너무 매워. 다른 거 괜찮다. 그거 주게. 태섭이 끼어들었다. 그는 직접 불닭볶음면을 집어들고 다른 것들도 바구니에 담기 시작했다. 김밥, 삼각김밥, 샌드위치, 우유, 주스, 과자, 빵. 아버님, 너무 많아요. 부족하면 더 담아. 태섭은 계산대로 가서 카드를 내밀었다. 계산이 끝나고 그는 라면을 끓이는 공간으로 갔다. 직접 물을 받아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윤태섭 회장이 편의점에서 직접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만약 회사 사람들이 이 장면을 봤다면 믿지 못했을 것이다. 3분이 지났다. 태섭은 라면을 지우 앞에 놓았다. 먹어. 지우는 젓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면을 집으려다 멈췄다. 그리고 엄마를 쳐다봤다. 엄마도 먹어야 돼요. 지은의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는 괜찮아. 지우가 먹어. 싫어요. 엄마 안 먹으면 나도 안 먹을 거예요. 태섭은 다시 일어나 라면을 하나 더 끓였다. 그리고 지은 앞에 놓았다. 먹어라. 감사합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우는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처음엔 천천히 먹었지만 점점 속도가 빨라졌다.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젓가락을 놓지 못했다. 입가에 국물이 묻고 눈물이 흘러도 멈추지 않았다. 지은은 그런 지우를 보며 휴지로 아이의 입을 닦아주었다. 천천히 먹어, 지우야. 뜨거워.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마치 이 라면이 마지막 식사라도 되는 것처럼 급하게 먹어치웠다. 태섭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것이 자신의 손녀가 처한 현실이었다. 라면 한 그릇을 저렇게 허겁지겁 먹어야 하는 삶. 편의점 앞에서 배고프다고 울어야 하는 삶. 태섭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등 위로 핏줄이 붉어져 나왔다. 지은도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그녀도 지우만큼이나 배가 고팠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최대한 천천히 조심스럽게 먹었다. 마치 이 따뜻한 음식을 최대한 오래 음미하고 싶은 것처럼. 고마워요, 아버님. 지은이 작게 말했다. 태섭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2년 전 아들 민호가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태섭은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민호가 결혼 생활이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 태섭은 그래, 내 인생이니 내가 결정해라라고만 말했다. 그리고 이혼 후 민호는 지우는 지은이 키우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태섭은 그것도 별다른 의문 없이 받아들였다. 당시 그는 회사 일로 바빴고 가정사까지 일일이 챙길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변명에 불과했다. 태섭은 그저 무관심했던 것이다. 손녀의 삶에, 며느리의 삶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태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라면 그릇이 비워졌다. 지우는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다 마셨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배를 쓰다듬었다. 배불러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묻어 있었다. 단지 라면 한 그릇을 먹었을 뿐인데 지우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 보였다. 태섭은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가슴이 아팠다. 지은은 휴지로 지우의 입을 닦아주고 물을 마시게 했다. 그리고 태섭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실 줄은 됐다. 태섭은 짧게 말을 끊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거냐? 지은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광진구 자양동이요. 반지하 원룸인데 거기서 지우랑 둘이 살고 있어요. 반지하? 태섭의 눈썹이 올라갔다. 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에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라서 태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양그룹 회장의 손녀가 반지하에 살고 있다니. 그것도 보증금 500만 원짜리 반지하에. 태섭의 회사 직원들 중 가장 낮은 직급의 사원도 그보다 나은 곳에 살고 있었다. 민호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 거냐? 태섭의 질문에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이혼할 때 양육권은 제가 가졌지만
양육비는 받지 않기로 했어요. 왜? 민호 씨가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다고 했어요. 양육비 주는 대신 지우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겠다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태섭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2년 전 일이에요. 그 이후로 민호 씨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지우 생일에도 명절에도 아무 연락 없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미 받아들인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태섭은 주먹을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세게. 그럼 2년 동안 혼자서 지우를 키운 거냐? 네. 일하면서 내 처음에는 낮 시간대 일만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6개월 전부터 야간 알바도 시작했어요. 그럼 지우는 어린이집 연장반에 맡기고 제가 밤 일 끝나면 데리러 가요. 보통 11시쯤 집에 도착해요. 태섭은 숨이 막혔다. 6살 아이가 밤 11시에 집에 들어간다니. 주말에는? 주말에도 일해요. 식당은 주말이 더 바쁘거든요. 지우는 집에 혼자 있거나 아니면 같은 동네 사는 이웃분께 잠깐 부탁드려요. 태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왜 연락하지 않았냐? 네.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냐고. 태섭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고 곧 그것을 깨닫고 숨을 고르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면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냐? 지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연락할 수 없었어요. 왜? 이혼할 때 민호 씨가 말했어요. 아버님께는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만약 연락하면 지우의 양육권을 빼앗겠다고 그래서 저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지우를 지켜야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지우만은 지켜야 했어요. 태섭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태섭은 지우를 바라봤다. 아이는 이제 배가 부른 건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있었다. 태섭의 시선이 지우의 발끝으로 향했다. 운동화. 분홍색 운동화였는데 색이 많이 발해 있었다. 그리고 앞코 부분이 해져서 안쪽 천이 보였다. 지우야. 태섭이 불렀다. 네, 할아버지. 신발이 불편하지 않니? 지우는 자신의 신발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태섭은 알 수 있었다. 아이의 발가락이 신발 안에서 구부러져 있다는 것을, 신발이 작아서 제대로 신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엄마, 지우 신발이 다음 달에 사줄게, 지우야. 엄마가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신발 사줄게. 지은이 급하게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태섭은 입술을 깨물었다. 신발 한 켤레. 어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 이 아이에게는 다음 달에나 살 수 있는 것이었다. 옷은? 태섭이 다시 물었다. 옷도 다음 달에. 지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태섭은 지우의 옷을 살펴봤다. 분홍색 후드티는 세탁을 많이 해서인지 색이 발해 있었고 청바지는 무릎 부분이 닳아서 천이 얇아져 있었다. 병원은 가니? 다행히 지우가 건강해서 자주 가지는 않아요. 아프면? 집에서 약 먹이고 쉬게 해요. 태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우가 갑자기 기침을 했다. 콜록, 콜록. 작은 기침이었지만 지우는 깜짝 놀라며 지우의 등을 두드렸다. 지우야, 괜찮아? 네,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지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감기약을 찾는 것 같았다. 가방 안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동전 몇 개, 손때 묻은 지갑, 구겨진 휴지, 그리고 서류 뭉치.
태섭의 시선이 그 서류들에게 머물렀다. 영수증들이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영수증들. 편의점 도시락 3,500원, 김밥 천국 김밥 2,000원, 다이소 학용품 5,000원,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빨간 글씨의 서류들.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 가스요금, 최종 독촉 관리비 연체 안내. 태섭은 숨이 막혔다. 아, 이거 지은이 황급히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으려 했다. 하지만 태섭이 그것을 막았다. 잠깐. 태섭은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다. 전기요금 3개월 미납. 총 21만 4천 원. 11월 30일까지 미납 시 전기 공급 중단. 태섭의 손이 떨렸다. 가스요금 4개월 미납. 총 18만 3천 원. 최종 독촉. 태섭은 다른 서류도 펼쳤다. 관리비 2개월 연체. 7만 원. 통신비 미납. 5만 8천 원. 아버님, 보지 마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제발 보지 마세요. 하지만 태섭은 서류를 내려놓지 않았다. 그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살펴봤다. 체크카드 거절 문자가 20통도 넘게 찍혀 있었다. 잔액 부족으로 거래가 거절되었습니다. 같은 문구가 반복되고 있었다. 이걸 혼자 버티고 있었다고? 태섭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지유가 있으니까요. 그 한마디에서 지은의 지난 수개월, 아니 몇 년의 고통이 그대로 녹아나왔다. 태섭은 서류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민호는 이 사실을 아느냐? 아니요. 이혼으로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어요. 전화는? 번호를 바꿨어요. 제 전화를 받지 않아서 태섭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들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2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민호는 태섭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지은이가 이혼을 원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성격 차이였어요. 그때 태섭은 민호의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자신의 아들이 가정을 파탄낸 장본인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민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지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현실은 민호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민호가 외박을 자주 했어요. 지은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태섭은 고개를 들어 지은을 바라봤다. 결혼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지유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점점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저는 처음에 회사 일이 바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민호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걸. 태섭의 얼굴이 굳어졌다. 증거를 찾았을 때 민호 씨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민호 씨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내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내가 지우만 신경 쓰니까 내가 외로운 거야 라고.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그 뒤로 민호 씨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생활비도 주지 않았어요. 제가 일을 시작한 건 그때부터예요. 지유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을 버텼어요. 하지만 민호 씨는 변하지 않았고 결국 민호 씨가 이혼을 요구했어요. 이혼 조건은? 태섭이 물었다. 양육권은 제가 가지되 양육비는 받지 않기로 했어요. 재산 분할도 없었고요.
민호 씨는 그냥 깨끗하게 헤어지고 싶다고 했어요. 지우와도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받아들인 거냐?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고, 민호 씨는 만약 제가 양육비를 요구하면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협박했어요. 저는 지우를 잃을 수 없었어요. 태섭은 고개를 떨궜다. 그의 아들이 한 짓이 너무나 비열했다. 자신의 딸을 볼모로 전 아내를 협박했다니. 미안하다. 태섭이 조용히 말했다. 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구나. 지우는 눈을 크게 떴다. 태섭 회장이 자신에게 사과를 하고 있었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다. 내 잘못이 맞다. 나는 회사 일만 신경 쓰고 가족은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 민호가 그렇게 자란 것도 결국 내 책임이야. 태섭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너와 지우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었어.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했어. 지우는 눈물이 차올랐다. 2년 동안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다.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태섭 회장이 자신에게 사과를 하고 있었다. 그것이 지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책임지겠다. 태섭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너와 지우를 내가 돌보겠다. 더 이상 혼자 고생하게 두지 않겠어. 하지만 민호 씨가 알면 민호는 내가 말하겠다. 그리고 지우는 내 손녀고 너는 내가 인정한 며느리였어. 이혼했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건 아니야. 태섭의 말에 지우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조용히 울었다. 2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태섭은 지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이제 괜찮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지우는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고 불안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엄마, 왜 울어?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다. 엄마 안 울어. 그냥 기쁜 눈물이야. 기쁜 눈물? 응. 할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신대. 지우는 태섭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 도와줄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지우랑 엄마 도와줄 거야.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태섭에게 안겼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태섭은 지우를 꼭 안았다. 작고 따뜻한 아이의 체온이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이 아이와 이 여자를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이들을 지켜주겠다고. 편의점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밖에서는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은 따뜻한 편의점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섭은 일찍 회사에 출근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어젯밤 편의점에서 만난 지우와 지은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고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결국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다. 어젯밤 태섭은 지은과 지우를 택시에 태워 집까지 보낸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지은은 끝까지 괜찮다고 했지만 태섭은 택시비를 미리 기사에게 지불하고 두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손녀와 전 며느리가 처한 상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태섭은 내선 전화를 들었다. 김 실장, 내 사무실로 좀 오게. 잠시 후 비서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민호 부사장이 지금 어디 있나? 아마 해외 영업팀 회의 중일 겁니다.
오전 10시에 끝날 예정입니다. 회의 끝나는 대로 내 사무실로 오라고 전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나가고 태섭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평생 일궈온 결과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자신의 손녀가 반지하에서 굶주리며 살고 있는데 이 화려한 사무실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오전 10시 15분 민호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민호는 말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다. 명품 시계를 차고 고급 구두를 신고 있었다. 태섭은 아들을 천천히 살펴봤다. 35세의 젊은 부사장. 회사에서는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고 외모도 준수했다. 하지만 태섭의 눈에는 이제 아들의 다른 모습이 보였다. 안께. 태섭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호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만 조용히 소파에 앉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버지? 어젯밤에 누굴 만났네. 태섭이 말했다. 누구요? 지은이와 지우. 순간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만났어. 비 내린 밤 지우가 배고파서 울고 있더군. 지은이는 그 옆에서 아이를 달래고 있었고 태섭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민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곧 입을 열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미 이혼한 사이인데요. 상관없다고? 태섭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딸이 굶주리고 있는데 상관없다고? 저는 이미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양육권도 지은이가 원해서 가져간 거고요. 거짓말하지 마라. 태섭이 책상을 쳤다. 큰 소리에 민호가 움찔했다. 지은이에게 다 들었어. 내가 외박하고 다른 여자 만나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혼할 때 지은이를 협박했다는 것도.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지은이가 과장한 겁니다. 저는 과장? 지우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밤 11시에 편의점 앞에서 배고파서 울고 있는 게 과장이냐? 태섭은 책상 서랍에서 어젯밤 지은의 가방에서 봤던 고지서들의 사진을 꺼냈다. 그는 어젯밤 잠들기 전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그 서류들을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지은은 주저하다가 결국 보내왔다. 이게 뭔지 아나?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연체 고지서야. 내 딸이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어. 민호는 고지서들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지은이가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죠. 관리를 못한 게 아니야. 돈이 없는 거야. 지은이는 하루에 2군데씩 알바를 뛰면서 지우를 키우고 있어. 그런데도 공과금을 낼 돈이 없을 정도야. 왜? 내가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으니까. 저는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지 몰라도 인간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태섭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내 딸이야, 민호야. 내 피를 나눈 딸이라고. 그 아이가 굶주리고 있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말이 되나?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도 제 삶이 있습니다. 지은이와의 결혼은 실수였어요.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한 겁니다. 새로운 시작? 태섭이 비웃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 말이냐? 재벌 3세 딸이라던가.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모를 것 같았나? 내가 요즘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다니는지 다 알고 있어. 너는 지우와 지은이를 버리고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나려고 한 거지.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오해가 아니야.
사실이잖아. 태섭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 앞으로 걸어갔다. 민호야,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비열한 인간인 줄 몰랐어. 내가 사업적으로는 똑똑할지 몰라도 인간적으로는 최악이구나. 아버지, 입 닥쳐. 태섭의 고함에 민호가 입을 다물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나는 지우와 지은이를 돕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너한테는 선택권을 주겠어. 태섭은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첫째, 내가 직접 지우와 지은이에게 사과하고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해.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해. 둘째, 내가 그럴 생각이 없다면 나한테서 물러나. 지우와 지은이에게는 더 이상 연락하지도 간섭하지도 마. 내가 책임지고 돌볼 테니까. 민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둘째를 선택하겠습니다. 태섭의 얼굴에 실망이 드러났다. 정말 그게 내 선택이냐? 네.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좋아. 그럼 각서를 써라. 지우와 지은이에게 절대 연락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겠다는 각서.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태섭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각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30분 후 민호는 각서에 서명을 했다. 그리고 태섭의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태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태섭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구나. 돈과 지위만 물려주려 했지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가르치지 못했구나. 그것이 지금의 민호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지우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 그 아이가 민호처럼 자라지 않도록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가르치겠다. 태섭은 비서실장을 불렀다. 김 실장, 부동산 중개업체에 연락해서 강남구 쪽에 아파트를 알아보게. 방 3개 정도 되는 깨끗한 곳으로. 무슨 용도로 쓰실 겁니까? 손녀와 며느리가 살 집이네. 김 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태섭은 또 다른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인사팀에 연락해서 우리 회사에 적당한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게. 경력은 많지 않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자리로.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며느리 지은이 말이네. 그 사람이 더 이상 2군데씩 알바를 뛰지 않아도 되도록 안정적인 직장을 마련해주고 싶어. 김 실장은 메모를 하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이나 홍보팀 쪽에 적당한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아과 전문의 중에 실력 좋은 사람 알아보게. 지우를 정기적으로 검진받게 하고 싶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섭은 혼자 남겨지자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지우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작고 귀여운 아기를 안고 있는 민호와 지은의 모습. 그때는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태섭은 사진 속 지우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미안하구나, 지우야. 할아버지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야. 할아버지가 너와 내 엄마를 꼭 지켜줄게. 태섭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휴대폰을 들었다.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나 태섭이네. 아,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지우와 함께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저 오늘 저녁에 알바가 있어서 알바는 됐네. 내가 그 시간 일당 드릴 테니
오늘은 나하고 저녁 먹어주게. 아버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부탁이네, 지은 씨. 오늘 꼭 만나고 싶어. 지은은 태섭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몇 시에 어디서 뵐까요? 저녁 6시에 압구정 그랜드 호텔 레스토랑으로 오게. 내가 예약해 놓을 테니. 아버님, 거기는 너무 비싼 곳이에요. 그냥 편한 곳에선 됐네. 거기서 보세. 지우도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전화를 끊고 태섭은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지우와 지은의 삶이, 그리고 자신의 삶도. 저녁 6시 압구정 그랜드 호텔 레스토랑.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부드러운 조명이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태섭은 이미 예약한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창가 자리로 서울 시내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특별한 자리였다. 6시 10분 레스토랑 입구에 지은과 지우가 나타났다. 지은은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옷을 입고 왔지만 여전히 낡은 느낌이 있었다. 지우는 깨끗하게 빗은 머리에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원피스도 여러 번 세탁해서 색이 바랜 것이 보였다. 아버님, 죄송해요. 조금 늦었어요. 지은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어서 앉게. 태섭은 일어나서 지우를 안아 올렸다. 지우야, 오늘 할아버지랑 맛있는 거 많이 먹자. 네, 할아버지. 지우는 환하게 웃었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자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다. 지은은 메뉴판을 보고 가격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다. 스테이크 한 접시가 15만 원이 넘었다. 아버님, 여기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우리 다른 곳으로 됐네. 오늘은 내가 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주문하게. 태섭은 웨이터에게 고급 코스 요리를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기 전 태섭은 지은에게 말했다. 오늘 할 이야기가 있네. 무슨 이야기요? 먼저 민호 이야기부터 하겠네. 오늘 아침에 민호를 만났어. 지은의 얼굴이 긴장했다. 민호 씨를요? 그래. 그리고 민호한테 선택을 주었지. 지우와 자네를 책임지든지 아니면 완전히 손을 떼든지.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호는 손을 떼겠다고 했어. 그리고 각서도 썼어. 앞으로 지우와 자네에게 연락하지도 간섭하지도 않겠다는 각서. 지은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글픔이 밀려왔다. 지우의 친아버지가 딸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지우와 자네를 돌보겠네. 아버님, 하지만 그건 부담 갖지 마. 이건 내가 할아버지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내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네. 그때 첫 번째 요리가 나왔다. 에피타이저로 신선한 샐러드와 빵이 제공되었다. 지우는 신기한 듯 음식을 바라봤다. 엄마, 이거 뭐야? 샐러드란다. 맛있게 먹어봐. 지우는 조심스럽게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다. 신선한 야채의 맛에 지우의 얼굴이 밝아졌다. 맛있어요, 할아버지. 그래, 다행이네. 더 먹고 싶으면 더 시켜줄게. 태섭은 지우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메인 요리가 나왔다. 부드러운 스테이크와 크림 파스타, 그리고 어린이용 특별 메뉴까지. 지은은 이렇게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어본 지 정말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 태섭이 말을 꺼냈다. 우선 첫째, 집 문제를 해결해야겠네. 현재 자네가 사는 반지하는 아이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강남구 쪽에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어. 방 3개짜리로 깨끗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아버님, 그건 너무 과분해요. 저희는 과분한 게 아니야. 지우는 내 손녀야. 내 손녀가 밝고 따뜻한 집에서 자라야 하는 건 당연한 거야. 태섭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둘째, 일 문제. 자네가 지금 2군데 알바를 뛴다고 했지? 그건 너무 무리야. 그래서 우리 회사에 적당한 자리를 알아보고 있어. 정규직으로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리. 회사요? 지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래. 경영지원팀이나 홍보팀 쪽에 자리가 있을 거야. 물론 자네가 원한다면 다른 부서도 가능하고. 하지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학도 중퇴했고 경력도 없는데 괜찮아. 회사에서 교육도 시켜줄 거고 자네는 성실하니까 금방 배울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지우를 키우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해. 야근이 많거나 주말 근무가 있는 자리는 안 돼. 지우는 눈물이 차올랐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됐네. 이건 당연한 거야. 태섭은 지우를 바라봤다. 그리고 셋째, 지우 교육 문제. 어린이집은 어떤 곳에 다니고 있나? 구립 어린이집이요. 근처에 있는 좋은 유치원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 영어나 음악 같은 특별 활동도 할 수 있는 곳. 하지만 그런 곳은 비용은 내가 부담할 테니 걱정 마. 지우가 좋은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해. 태섭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넷째, 건강 문제. 지우를 정기적으로 소아과 검진을 받게 하고 싶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우는 감격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옷이랑 신발 같은 것들. 내일 시간 되면 백화점에 가서 지우 옷이랑 신발 사주고 싶은데 괜찮겠나? 아버님, 너무 많은 걸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받아도 되는지 자네는 지난 2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어. 이제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 그러니 부담 갖지 말게. 지우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태섭과 지은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아이는 정확히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와 할아버지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새 집에 가는 거예요? 지우가 물었다. 그럼 할아버지가 지우랑 엄마한테 좋은 집 구해줄 거야. 와, 정말요? 우리 집에 햇빛이 들어와요? 지우의 질문에 태섭은 가슴이 아팠다. 6살 아이가 햇빛 드는 집을 소원으로 꼽다니. 그럼 햇빛도 많이 들고 따뜻하고 넓은 집으로 구해줄게. 고마워요, 할아버지. 지우는 태섭에게 달려가 안겼다. 태섭은 작은 손녀를 꼭 안으며 다짐했다. 이 아이가 더 이상 불행하지 않도록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저녁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로 케이크가 나왔다. 지우는 생전 처음 보는 화려한 케이크에 눈을 빛냈다. 와, 예뻐요. 맛도 맛있단다. 먹어봐. 지우는 작은 포크로 케이크를 떠서 입에 넣었다. 달콤한 맛에 지우의 얼굴이 행복으로 가득 찼다. 엄마, 너무 맛있어요. 지은도 케이크를 먹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태섭은 지은의 눈물을 보고 휴지를 건넸다. 울지 마. 이제 힘든 시간은 다 지나갔어.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왔을 때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태섭은 운전기사를 불러 차를 준비했다. 오늘은 내가 집까지 바래다 주겠네.
아버님, 괜찮습니다. 저희가 택시 타고 안 돼. 이 밤에 지우를 데리고 택시 타고 가게 할 수 없어. 세 사람은 차에 올랐다. 지우는 피곤했는지 차 안에서 곧 잠들었다. 지우는 잠든 지우를 안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아버님,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말해보게. 왜 이렇게까지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미 이혼한 며느리인데 태섭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자네와 지우를 만나고 나서 내가 많은 것을 깨달았네. 내가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회사 일에만 매달리면서 가족을 소홀히 했어. 민호가 그렇게 자란 것도 결국 내 책임이야.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태섭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지우만큼은 다르게 키우고 싶어. 그 아이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알고 자랐으면 좋겠어. 그리고 자네는 이미 충분히 고생했어.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제 인생에서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듣게 될 거야. 자네와 지우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차는 조용히 밤거리를 달렸다. 지은이 사는 반지하 집에 도착했을 때 태섭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다. 좁은 골목, 어두운 조명, 축축한 계단. 이곳이 자신의 손녀가 살던 집이었다. 태섭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빨리 이사를 해야겠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새 집으로 옮기도록 하세. 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는 잠든 지우를 안고 계단을 내려갔다. 태섭은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봤다. 차에 다시 올라타자 운전기사가 물었다. 회장님 댁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래. 태섭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지우와 지은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태섭은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다. 2주 후 지은과 지우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강남구에 위치한 깨끗한 아파트, 3개의 방과 넓은 거실, 그리고 무엇보다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창문이 있는 집이었다. 이사 당일 태섭은 직접 참석해서 이사 과정을 도왔다. 가구와 가전제품은 모두 새 것으로 준비했고 지우의 방은 분홍색으로 꾸며졌다. 엄마, 여기 정말 우리 집이에요? 지우는 자신의 방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분홍색 침대, 예쁜 책상, 장난감들로 가득한 선반.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럼 이제 이 집이 우리 집이야. 지은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방을 둘러봤다. 거실로 나온 태섭은 지은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전세 계약서야. 2년 계약으로 해뒀어. 그리고 생활비 통장도 만들어뒀네.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갈 거야. 아버님, 이건 너무 됐네. 자네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야 지우도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어. 부담 갖지 말고 받게. 지우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은혜 같은 소리 하지 마. 이건 내가 할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그리고 다음 주부터 회사 출근 준비하게. 인사팀에서 연락할 거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새 집에서 첫 식사를 했다. 태섭이 직접 주문한 음식들이 테이블 가득 차려졌다. 치킨, 피자, 파스타, 샐러드. 지우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먹었다. 할아버지, 여기 사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 지우가 좋아하니까 할아버지도 기뻐. 태섭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식사 후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새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았다. 태섭과 지우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우가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지은이 말했다. 앞으로는 계속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내가 약속하네. 아버님, 민호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섭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민호는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있어. 하지만 나와는 예전만큼 자주 대화하지 않네. 아마 나한테 서운한 게 있겠지. 죄송합니다. 쟤 때문에 아버님과 민호 씨 사이가. 아니야. 이건 자네 잘못이 아니야. 민호가 선택한 거지. 그리고 나는 민호보다 지우를 선택한 거고. 태섭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가족이란 건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서로를 돌보고 책임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민호는 그걸 포기했어.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지은은 태섭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아버님 같은 분을 만난 게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지우는 어떻게 됐을지 됐네. 이제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앞만 보고 가면 돼. 그때 지우가 거실로 뛰어왔다. 할아버지, 엄마, 저 좀 봐요. 제 방에 있는 이 인형 너무 예뻐요. 태섭은 지우를 안아올리며 웃었다. 그래, 할아버지가 지우 위에서 골라준 거야. 정말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지우는 태섭의 볼에 뽀뽀를 했다. 태섭은 그 따뜻한 순간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행복이구나. 이것이 내가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것이구나. 다음 주 지우는 태양그룹 경영지원팀에 출근했다. 첫 출근 날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회사 건물에 들어섰다. 높은 천장, 현대적인 인테리어,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지은은 최선을 다해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인사팀 담당자가 지은을 안내했다. 지은 씨, 여기가 경영지원팀입니다. 팀장님께 인사드리세요. 팀장은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따뜻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저는 김혜진 팀장입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김 팀장은 지은에게 업무를 설명해주고 동료들에게 소개시켰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지은은 성실함과 꼼꼼함으로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동료들도 지은의 성실한 태도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한 달이 지났다. 지은은 회사 일에 적응했고 지우는 새로운 유치원에서 친구들을 사귀며 즐겁게 지냈다. 매주 주말이면 태섭은 지우와 지은을 만났다. 때로는 함께 공원에 가고 때로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방문했다. 지우는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한강공원에 나왔다. 지우는 자전거를 타며 신나게 웃었고 태섭과 지은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지우가 정말 많이 밝아졌네요. 지은이 말했다. 그래. 아이는 원래 저렇게 밝아야 하는 거야. 태섭이 대답했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그만하게.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했잖아. 태섭은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대신 앞으로의 이야기를 하세. 지우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어떤 학교에 보낼지, 어떤 교육을 시킬지, 그런 걸 함께 고민해 보자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때 지우가 달려왔다. 할아버지, 엄마, 저 자전거 진짜 잘 타죠? 그럼, 우리 지우 최고야. 태섭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자전거를 타러 갔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한강 위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다. 예쁘다 지우가 감탄했다. 정말 예쁘구나. 지은이 지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태섭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이것이 내가 찾고 있던 것이구나.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지우는 피곤했는지 차 안에서 잠들었다. 태섭은 조심스럽게 지우를 안아 아파트까지 올라갔다. 지우의 침대에 아이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잘 자거라, 우리 손녀. 태섭은 지우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를 했다. 거실로 나온 태섭은 지은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가봐야겠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버님. 그래. 다음 주말에 또 보세. 네, 아버님. 태섭이 문을 열려는 순간 지은이 불렀다. 아버님. 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태섭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은인은 무슨?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지. 아버님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울지 마. 행복한 눈물이라도 자주 울면 안 좋아. 태섭은 지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걸어갈 거야. 지우를 함께 키우고 서로를 돌보면서. 그게 가족이니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네, 아버님.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자신감을 가지게. 태섭은 현관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버님. 그래, 너도 푹 쉬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태섭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62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는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다. 회사의 성공, 재산, 명예.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가족이었다. 차에 오른 태섭은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저 안에서 지우와 지은이 평화롭게 잠들고 있을 것이다. 따뜻한 집에서 걱정 없이 행복하게. 회장님, 댁으로 가시겠습니까? 운전기사가 물었다. 그래. 차가 출발했다. 태섭은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지우의 웃음소리, 지은의 고마워하는 표정, 함께 본 아름다운 노을.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태섭은 다짐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우와 지은의 곁을 지키겠다고. 할아버지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비 내린 밤 편의점 앞에서 만난 그날의 충격적인 재회가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었다. 민호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태섭은 후회하지 않았다.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다. 자신의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갔다면 적어도 손녀만큼은 제대로 된 길로 이끌어야 했다. 며칠 후 태섭은 회사에서 민호와 마주쳤다.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섰다. 아버지, 민호. 짧은 인사가 오갔다. 민호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나갔다. 태섭도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언젠가 민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민호가 먼저 다가온다면 그때는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지우와 지은을 돌보는 것이 먼저였다. 6개월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지우는 유치원에서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지은은 회사에서 우수 사원으로 선정되었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은 남산에 올랐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며 지우는 신나게 뛰어다녔다. 할아버지, 여기 너무 예뻐요. 그래, 정말 예쁘구나. 태섭은 지우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지우는 그 뒤를 따르며 사진을 찍었다. 아버님, 사진 찍어드릴까요? 그래, 우리 셋이 함께 찍자. 세 사람은 벚꽃 나무 아래 서서 사진을 찍었다.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손녀. 혈연으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사진 속 세 사람의 얼굴에는 모두 밝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행복한 미소, 진심 어린 미소. 이것이 바로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태섭은 액자 가게에 들러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그 액자를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았다.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 지칠 때면 이 사진을 보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태섭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구나. 비 내린 밤 편의점 앞에서의 그 만남이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이 행복을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지우와 지은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였다. 그리고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이 소중한 가족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태섭은 별을 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지우와 지은이 계속 행복하기를, 그리고 자신에게 이들을 지킬 힘을 달라고. 그의 기도는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밤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비 내린 밤 편의점 앞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따뜻한 봄날의 행복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행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있는 한